하반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서울의 공급량이 약 한 67%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워낙에 전년도에도 별로 없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리고 아마도 8월, 9월 이렇게 해서 선호하는 지역들의 로또 청약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를 좀 과열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심리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매수 대기자들이 이런 어떤 로또 청약에 반응을 하고 시장이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면 이런 어떤 청약에서 낙첨된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미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9월에는 시장이 조금 움직일 거고 이로 인한 규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부동산 변수와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하반기의 주요 변수는 사실 이제 규제가 되겠죠. 키워드가. 그래서 대출 규제가 조금 더 심화될 수 있고,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보유세를 걷는다든가 이렇게 대출과 세금에 있어서 아마도 규제가 조금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규제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규제가 나오기 이전에 지금 한 추석 전후로 해서는 시장이 실수요자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 핵심 키워드는 규제다. 그중에서도 대출과 세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공급 물량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하고, 하반기에 당장 하반기에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서울의 공급량이 약 한 67%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워낙에 전년도에도 별로 없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리고 아마도 8월, 9월 이렇게 해서 선호하는 지역들의 로또 청약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를 좀 과열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심리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매수 대기자들이 이런 어떤 로또 청약에 반응을 하고 시장이 이렇게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면 이런 어떤 청약에서 낙첨된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조금 미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9월에는 시장이 조금 움직일 거고 이로 인한 규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또 발표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그런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그대로 반영이 되느냐. 근데 스트레스 DSR 3단계 지금 시절이잖아요. 스트레스 3단계 때는 변동금리 차주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대출 한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된 스트레스 DSR 단계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차주분들이 고정금리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혼합형이나 주기형 상품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셨고, 왜냐면 그 혼합형이나 주기형으로 해야 변동형보다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구조상.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됐다고 해서 내 대출 금리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실제 체감은 좀 많이 덜하고요. 오히려 변동금리 차주인 비주택이라든지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좀 체감을 받으시고, 오히려 지금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져 있는 금리의 역전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 규제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변동금리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이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신규 차주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좀 낮아졌어? 그럼 나도 한번 대지 마련해 볼까? 근데 막상 들어갔더니 이제 소득에서 걸리고 또 대출 한도 면에서 걸리고 이런 또 문제점들이 있긴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 금리 인하의 차감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신규 차주가 이제 유입이 되는 거에 있어서도 좀 아마 고심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더 이제 신규 차주들도 대출 금리를 많이 내려주지는 못할 거고, 사실 은행에서는 신규 차주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신규 고객이 유입이 되는 게 좋은데 그만큼 많은 혜택을 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이제 고심이 많으실 거고, 그다음에 이 가계부채 총량도 계속 가져가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계속 총량을 풀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은행 내부적으로도 펼쳐질 거기 때문에 벌써 내년을 준비하는 은행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지금 있는 거 정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대출 규제가 더하면 대출이 더 못 나가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내년에 한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실 때도 내년이라고 해서 근데 그러면 완전히 확 풀릴 건가?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여전히 항상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보다는 내년 초가 잔금을 치르기나 내 집 마련하시기는 좋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 신규 차주가 유입이 되시면 좀 권유드릴 거는 계약 정도만 올해로 해 두시고 잔금은 내년 초 정도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권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규제가 본격화되면 이제 대출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정부에서는 이제 세금 규제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세 인상이 좀 유력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조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뭐 어디 몸이 안 좋으면 이제 몸이 안 좋으면 이게 뭐 전조 현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규제 지역을 아마 추가 지정할 거예요. 지금 강남, 상구하고 용산 이렇게 네 군데만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때 제가 말하는 규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세금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과거 이 조정 대상 지역이 22년 7월 5일 날짜 기준으로 보면 어디까지 갔냐면 논산 아세요? 논산? 경북 영주라고 있어요. 영주. 이런 데도 됐어요. 이런 데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전역이 다 묶이겠죠. 수도권도 주요 지역은 다 묶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착실하게 내 집 마련을 그냥 했어요. 한 5억짜리를 대출을 얻어서 샀습니다. 근데 그냥 인플레이션 플러스 뭐 이렇게 내가 입지 같은 걸 잘 골라서 한 8억 됐다고 합시다. 3억 올랐죠. 그러면 이제 세금이 한 1억 정도 나오거든요. 비과세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데 내가 이걸 그냥 팔려고 봤는데 딱 팔기 직전에 우리 집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뭐 이게 조그만 시골집 아니면 오피스텔, 특히 어머니 부모님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오피스텔 월세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아까 3억에서 1억이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3주택 되면 거의 한 2억 가까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서부터는 제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 의견이니까 피해 주긴 싫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부도 이제 아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구나.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세금이나 더 걷자.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들이 막아도 대출 어떻게든 해서 너희들 살 거잖아. 마용성 이런 데를. 그러니까 15억 넘는 거 그냥 세금 더 내. 그리고 너 어차피 열심히 공부했더라. 투자도 공부하고 입지도 잘 알아보고 그래서 많이 현장일을 통해서 많이 올랐더라. 그러니까 그냥 세금 내고 팔어. 안 그러면 보이스 더 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제 소설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누구나 쓰는 SNS에 이런 글들이 떠올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 규제했을 때보다 훨씬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시절이 올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보이스 내고 버틸 거냐, 아니면 빨리 지금이라도 처분을 하거나 증여를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묶이기 전에 빨리 증여하실 거 증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마포나 성동, 강동에 좋은 게 있잖아요. 10억짜리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제 증여세는 똑같이 2억 얼마가 나오는데 증여 취득세, 명의가 바뀌니까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게 지금 하면 3,500, 4천만 원이면 됩니다. 규제 지역 묶이면 1억 2, 3천 내야 됩니다. 거의 한 3배 되는 3배. 그러니까 할 거면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먼저 앞에 영상이었죠? 질문 주신 게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증여 건수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더 안 나오는 거죠. 시장에 강남 상구 한강벨트가 매물이 없어요. 특히나 한강벨트라는 게 이제 마포, 성동, 동작, 강동 그리고 뭐 광진 이런 곳인데 이걸 매도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보통은 이걸 매도하고 강남 상부로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매도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실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좀 염려되고 어쨌든 이런 자극을 주면 줄수록 사람들은 더 피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동화 아시나요? 동화. 길 가는 나그네 햇가 바람. 코트를 벗겨봐라 했더니 이제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배경화면 그림 넣어주세요. 네, 지금 뭐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가 굉장히 난도가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규제의 시대에서 즉 내 집 마련의 난이도가 좀 올라간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보금자리로서의 내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더 좋은 집을 갈아타고 이런
방법들을 좀 수월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입대제 책을 이제 부동산 투자 무조건 따라하기 책을 집필을 했고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입지를 골라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집을 사고 대출이죠. 그리고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이 이렇게 대체적인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의 어떤 방법들이 난이도가 올라간 이 시점에서 너무나 수월하게 방법이 있으니까 따라와 라고 저희가 정말 친절하게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불가능하지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아마 분명히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되게 저희가 진심을 담아서 쓴 책이니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궁금증들 그리고 답안을 어느 정도 풀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냐면 특히 이제 젊은 요즘 세대들이 이제 엄청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집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알려주고 싶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방법이 없다 해서 있다라고 깨어나신 분들인데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방법을 가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가장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하다 보면 뭐 별도 이렇게 멤버십도 있고 뭐 어떤 프라이빗 코칭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한 달만 더 만났으면 일찍 만났으면 빨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용기 내서 하신 건 정말 잘하셨는데 방향이 이 길이 아니야. 이 산이 아닌가 였는데 그 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모시고 와야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산 중턱까지 안 갔으면 빨리 내려와 가지고 다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정상 찍으신 분들은 뭐 좀 더 힘들지만 또 방법은 또 내내시고 있으니까. 와야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분들을 좀 어떻게든 좀 네. 해드리고 싶어서 쓴 책이라고 봐주시면. 네, 맞아요. 6.27 대책 이후에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집필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퇴고할 때는 6.27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적인 측면에서 가장 최신 버전도 많이 담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입지는 어떻게 할 건지, 절세는 어떻게 할 건지를 가장 최신 버전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적절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향 설정만 잘 제대로 되어 있으면 속도 내는 건 쉽거든요. 근데 방향이 꽤나 많이 잘못되어 계세요. 그리고 뭐 대출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메일 접수를 많이 해주시는데 보면 이거는 대출적인 것만 풀면 안 되고 세금이 걸려 있는데 뭐 임대사업자 문의도 많으시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 게 여기 지금 입지하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 사겠다고 대출 문의하시면 또 답답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지 대출 세금을 한 번에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동산 국영수 우리가 정석을 하나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도움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내 집 마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에 있어서 뭐 입지 대출 세금이 다 골고루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입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를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주하기에도 좋은 집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마련한다라는 게 결국 거주로서의 가치와 자산으로서의 가치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의외로 사실은 입지라는 거는 쉽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집, 비싼 집이 좋은 집이고 가격이 그 지표이기는 하죠. 그런데 뭐 내 자본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뭐 입지라는 게 보통 입지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학군과 이자랴, 교통과 환경과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시되 기본적으로 처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다 고려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만 우선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세권, 그리고 대단지, 가능하다라면 신축. 이제 급지에 따라서 이제 매매가는 조금 다를 텐데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좀 가지고 가시고 첫 집을 마련하신다라고 하면 실패하진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뾰족한 포인트들을 잡고 가시고 그 이후에 갈아타기 하실 때 그때는 조금 더 대출과 세금에 있어서 지식을 쌓으시고 이런 부분을 잘 적용하셔서 두 번째 집을 갈아타시게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집을 활용해서 두 번째로 옮겨 타시는데 훨씬 더 좋은 집으로 또 갈아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잠실의 르엘 같은 경우에 청약 이제 할 때 6.27 대책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잔금 대출이 6억 원으로 이제 제한이 된 단지가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세를 놓을 수는 있는데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이제 이게 분양단지는 또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실거주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느냐 또는 내가 계약금 20%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련하면 되느냐 만약 이게 다 된다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은 잘 나오느냐 또 잔금 대출 때 6억 원까지밖에 안 되면 3일 자본금이 없는데 나는 그럼 아예 이제는 청약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출력이 있으시면 이거 다 해결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거 한마디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레일이 좋은 건 너무나 알고 있는데 이건 나는 아니야. 난 12억 있어야 된다네. 나는 아니야라고 그냥 패스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떤 대출 지식이 있으시다면 이 모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네. 세팅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세금 절세라는 거는 사실 먼저 수익이 나야 돼요. 수익이 나야 이제 좋은 입지로 가고 필요하면 레버리지 일으켜서 수익이 나야 이제 절세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 처음 내 집 마련할 때는 절세가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혼부부라면은 그냥 공동 명의 하시면 됩니다. 혼자라면은 그냥 단독 명의 하시는데 간혹 이렇게 가족하고 이렇게 공동 명의 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굉장히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이제 증여가 되니까. 근데 왜 공동 명의는 부부 공동 명의는 괜찮냐? 부부 간에는 6억까지 증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또 남편한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신혼부부라면은 공동 명의 하시면은 어지간한 절세적인 부분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집을 내가 팔 때 이제 비과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과세를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 금액이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굴릴 거냐. 이럴 때 꼭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세금 중요성이 점점 커집니다. 예.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우리가 옷을 잘못 입으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단추를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자. 일단 처음에는 내 집 마련에는 공동 명의만 기억하시면 한 80% 이상은 해결됩니다. 실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극명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A라는 분이 작년 7월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요 아파트가 이제 8억대, 현재 8억대인데 전년도 매수할 때와 현재가 딱 정확히 시세 차익이 한 8,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실거주하고 있고요. 8,500만 원 정도 시세가 상승했는데 전년도 7월에 만약에 송파에 있는 모 신축 아파트를 매수했다라고 하면 시세 상승분이 10억입니다. 1억이 채 안 되는 시세 상승분과 10억이 그러니까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데 송파구는 초기에 투입하는 융잣돈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 둘 다 3억대로 세팅이 가능했고 첫 번째 분은 를 선택해서 3억대의 융잣돈으로 실거주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송파구의 모 아파트도 3억대로 대출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면 3억대로 마련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돈을 가지고 누구는 상급지로 올라가고 누구는 하위급지에 머무르는지 그러니까 입지와 대출 그리고 향후의 절세력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첫 번째 집에서 이렇게 차이가 벌써 난다면 두 번째 갈아탈 때에는 훨씬 더 결과가 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작년 7월에 투자를 한 사례들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10배의 시차익이 자본 차익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게 갭 투자가 가능했었을 때 강남 쪽에서도 송파 같은 경우에 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 성지였거든요. 그 아파트는 거기는 생애 최초에 담보대출을 잘 활용을 하시면 갭 투자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건 경기도 C급지 단지였어요. 굉장히 큰 평수에 그냥 가치가 나는 그냥 가족들과의 행복이다. 근데 결국은 가족들과의 행복도 자산과 함께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 갭 투자에 성공을 하셨어요. 지금 와서는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본 차익 정도가 상상을 완전 초월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대출이라는 레버리지에 대한 지혜가 있었을 뿐인데 자산의 격차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대출은 될 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6억까지 언제까지 줄 수 있을 거냐?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예. 총량이 만약에 줄어들면 6억까지도 이제 못 받고 또는 예전 문재인 정권 때처럼 15억 이상의 토기가열 지구에 주담대는 또 막힐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규제책이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될 때 그러나 항상 오를 집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지력이 갖춰진 곳에 대출력을 발휘하시는 것. 그리고 세후 수익이 진짜 우리 수익이기 때문에 절세력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동산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를 낸 것도 있으니까 지금 빨리 읽으시고 시장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보면은 돈을 버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시세 차익, 하나는 수익형. 주식으로 치면 내가 배당주를 갖고 있어요. 배당을 열심히 받아요. 근데 얘가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가격도 올랐어요. 그럼 둘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월세를 받고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 10년, 20년 되니까 시세 차익이 나서 또 차익도 가져간다. 그럼 두 가지를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뭐 의사, 변호사, 고소득 전문직 있죠. 이분들은 시세 차익이 오는 물건이 없어. 근데 본인 몸값으로 일을 해서 월세가 잘 나오는 수익형이 나오니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재테크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5년, 10년 지나니까 같은 동기들에 비해서 좋은 집, 부동산,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이 시세 차익이 훨씬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일하는 동안에 자기 집, 아파트가 대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보다 더 잘. 네. 맞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잘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루 종일 24시간 열심히 일하는데 주 막 7일, 꽤 큰 많은 돈을 벌겠죠. 뭐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시세 차가 가니까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많이 상담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의사였어요. 근데 그분들 하나같이 고민이 나도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도 이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걸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에셋 파킹이라고 하죠.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왜냐면 시세 차익 용은 자기가 지금 현재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떤 고소득 전문직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내 수준에 맞게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하면 돼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잣돈과 자본의 크기는 그러니까 전략으로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전략이 입지, 대출, 세금입니다. 이 세 개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가신다면 평범한 직장인 분들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건 알겠다. 이런 전략을 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으면 좋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를 10년째 저희가 듣고 있어요. 맞아요. 네, 집값은 항상 물론 집값의 사이클이 있긴 하지만 그 사이클을 일반인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에 있어서 우리가 저점을 맞추기가 어렵고 그랬으면 2023년 1월에 우리가 다 올라보 줍줍을 했었어야죠. 네, 그런데 그런 어떤 떨어지는 칼날 잡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 마련하느냐보다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저희는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입지, 대출, 세금을 활용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을 들여놓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어. 그리고 청약을 보니까 이제 분양가도 너무 많이 높아졌어.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마인드 전환을 하신 후에 그 마인드는 책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사고방식에 갇히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은 항상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 내 집 마련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올가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입지, 대출, 세금을 한 번에 보시고 딱 이제 제대로 에셋 파킹을 해두시면 근로소득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힘이 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면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나는 그냥 살 집이야. 난 투기공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 평화로운 집에 한 채 있으면 돼 했는데 지금 사라고 하면은 재요 그거를. 언제가 고점이고 저점이고 굉장히 갑자기 투자자 마인드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실거주할 집이면은 적어도 5년 아니면 10년 후에 팔 거잖아요. 그때 가격만 오르면 돼요. 근데 왜 못 사냐면 가격이 중간에 조정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잡고 싶은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 집에 집주인이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임차인이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타이밍 못 맞춥니다. 어떤 사람인데 똑같은 아파트라도 101호, 102호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시고 좀 약간 여유 있게 그냥 내가 원리금 상환 가능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면 괜찮을 것 같다.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최소한 인플레이션 플러스 알파는 될 것 같다 하시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난 그래도 내가 분석을 해보고 저점 잡고 수급을 한번 분석해보겠다. 그러시면은 하시되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거는 기준을 잡으셔라. 얼마가 떨어지면 잡겠다고. 그리고 만약에 그 지점이 안 와도 그냥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다 어른이잖아요. 스스로 책임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혹시 마지막 구독자분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해가지고 네, 이 책도 한번 한마디. 예. 저희 책이 뭐 입지 대출 세금에 대한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게더링 모아놓은 게 아니라 뒤에 이제 마지막 파트 넷째 마당, 다섯째 마당에 보면 종합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드린 게 있어요.
아주 일부이긴 한데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아 이걸 내가 종합적으로 이게 다각도로 봐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부동산은 우리가 사는 공간이에요, 공간.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조금 더 욕심이 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역사책이나 인문학 책을 보십시오. 심리학 책 보는 게 훨씬 더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사람 사는 공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이 사례가 굉장히 다양해요. 신혼부부가 마련하는 것 또는 이제 내가 미혼인데 어떻게 마련하면 좋은지, 갈아타기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각 사례별로 저희가 달아놨거든요. 거기에 입지에 관련한 거, 대출에 대한 주의점, 세금에 관한 것도 다 다뤄뒀기 때문에 본인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독하셔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